엄마, 아빠, 오늘 대광어 한 마리 잡아드릴 테니까 딱 기다리세요. 아침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둘도 없는 효자였던 아들은 망망대해에 도착하자마자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구명조끼 끈은 다 끊어놨으니까 이대로 물에 빠지시면 돼요.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차가운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저희 부부는 검푸른 바다로 던져졌죠. 살아야겠다는 본능으로 물 위로 올라가려던 순간 남편은 제 발목을 낚아채 깊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죽어. 수면 위로 아들이 비추는 랜턴 불빛이 시신을 찾듯 넘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체로 떠오르길 기다리고 있던 아들 며느리,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부모를 바다에 수장시키고 웃던 그 모습을 남편과 저의 눈동자가 똑똑히 보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69 이영옥입니다. 형편이 그리 좋진 않아도 서로 바라보기만 하면 행복한 가족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라고 여기며 도란도란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가족에 대한 믿음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세상에 있을 것 같지도 믿고 싶지도 않은 그날의 이야기 한번 들려봐 드려도 될까요? 차가운 바닷물이 콧구멍과 입안으로 사정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폐가 터질 듯 조여오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저는 아들 민석이가 저를 밀어낼 때 지었던 그 건조하고 메마른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보는 눈빛이라곤 믿을 수 없을 만큼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눈동자는 마치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사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죠. 민석이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가 기가 막혀요. 낚시 가기 딱 좋은 날이라는데 집에만 계실 거예요? 요새 먼바다 쪽 조항이 끝내준다고 친구들이 난리예요. 민석이는 잔뜩 들뜬 목소리로 저희 부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평소에는 낚시에 낙차도 꺼내지 않던 녀석이 갑자기 효자 노릇을 하겠다고 나서니 저는 속으로 웬일인가 싶었지만 남편 영수는 입이 귀에 걸려 좋아했죠. 그래, 우리 아들이 웬일로 엄마 아빠 생각을 다 했냐? 아빠 실력 알지? 가서 대광어 한 마리 잡아줄 테니까 딱 기다려라. 그런데 배는 평소에 다니던 낚시 포인트가 아닌 인적 드문 먼 외로 자꾸만 깊이 나아갔습니다. 어느새 육지가 가물가물해지고 사방이 온통 검푸른 물결뿐일 때쯤 배의 엔진 소리가 뚝 하고 끊겼습니다. 어머님, 이거 구명조끼가 이상해요. 끈이 다 풀어져 있잖아요. 이러다 물에 빠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며느리 지연이가 갑자기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구명조끼가 불량이야? 어디 봐, 내가 확인해 볼게. 남편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황급히 뱃머리 쪽에 있는 지연이에게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묵직하고 거친 손길이 느껴지더니 민석이가 있는 힘껏 저를 바다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엄마, 이렇게라도 갚으세요. 그 더러운 돈. 죽어서라도 내놓으시라고요. 민석이의 목소리는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남편 영수마저 지연이의 손에 떠밀려 바다로 떨어지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여보, 제 비명은 차가운 바닷물에 허무하게 묻혀버렸습니다. 바다에 등을 부딪히는 순간의 엄청난 충격과 온몸을 휘감는 공포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팔다리를 미친 듯이 휘저으며 물 위로 올라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깊은 물속에서 누군가 제 발목을 낚아채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쏘스라치게 놀라 아래를 보니
남편이 눈을 부릅뜬 채 저를 무서운 기세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천천히 벙긋거리며 제게 필사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움직이지 마. 영호가 가만히 있어. 놈들이 확인하러 내려온다. 저는 남편의 절박한 눈빛을 읽고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억지로 가라앉혔습니다. 숨을 꾹 참은 채 물살에 힘을 빼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죠. 수면 위에서는 강렬한 랜턴 불빛이 물속을 이리저리 더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숨이 끊어졌는지 확인하려는 아들 부부의 섬뜩한 불빛이 물결을 따라 넘실넘실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배의 엔진 소리가 부르릉거리며 멀리 사라질 때까지 저희는 숨을 죽인 채 버텼습니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처녀 시절 제주 해녀반에서 배웠던 잠수 호흡법을 가까스로 떠올렸습니다. 숨을 아주 천천히 내뱉으며 터져나올 듯한 공포를 억눌렀습니다. 남편은 특수구조대 시절 익힌 기술로 조류의 흐름을 읽어내고는 제 손을 꽉 잡아 끌었습니다. 거친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남편의 소나기에 핏줄이 설 만큼 강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고 얼어붙기 시작할 무렵 남편이 저를 날카로운 암초 지대의 좁은 틈새로 밀어 넣었습니다. 영호가 여기서 조금만 버텨. 정신 차려야 해. 남편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저희는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리고 서로를 으스러져라 껴안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체온이 빠져나가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으니까요. 거친 파도가 저희 머리 위로 철썩철썩 부서지며 위협했지만 저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민석이가 하나밖에 없는 부모를 이 차가운 바다에 수장시키려 한 걸까요? 저희가 자식을 위해 헌신한 것 말고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단 말입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원망을 늘어놓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이 지옥 같은 바다에서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영호가 내 말 잘 들어. 남편이 덜덜 떨리는 입술로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지금 육지로 나가면 안 돼. 놈들이 항구에서 우리가 시체로 떠오르길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럼 어디로 가, 여보? 우리 이대로 있다간 다 얼어 죽어. 저쪽을 봐. 저기에 폐쇄된 해양 기지가 있어. 거기로 가야 해. 남편이 가리킨 곳은 육지 반대편인 더 깊고 험한 바다 쪽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저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사람들이 있는 따뜻한 육지가 아니라 지도에서조차 지워져 버린 곳뿐이었습니다. 알았어. 당신만 믿을게. 당신 하자는 대로 할게. 저희는 밤새도록 거센 파도에 몸을 맡기고 위태롭게 표류했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들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팔다리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의식마저 가물가물해질 무렵 새벽 안개 사이로 희미한 철골 구조물이 유령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호가 저기다.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제발 눈 좀 떠봐.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마치 구원의 동아줄처럼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천근만근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쇳록이 덕지덕지 낀 사다리를 생명줄인 양 부여잡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끝이라는 본능 하나로 이를 악물고 한 칸 한 칸 기어 올랐죠. 마침내 폐쇄된 해양 관측 기지의 차가운 철제 바닥에 몸을 던지는 순간 저는 이제야 정말 살았구나 싶어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영호가 정신 차려. 여기서 이렇게 퍼져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큰일 나. 얼른 일어나.
남편 영수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지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보였지만 기적처럼 무인 자동화 시스템의 일부가 윙윙거리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켜진 비상등의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마치 심장 박동처럼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이것 봐, 영우가. 태양열 전력이 아직 살아있어. 담수 시설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우린 살았어. 남편은 익숙한 몸놀림으로 기지 안을 이리저리 살피며 먼지 쌓인 비상 발전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딸깍딸깍 하는 스위치 올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고 이내 형광등 몇 개가 파짓거리며 눈부시게 켜졌습니다. 당신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데려온 거야? 이 귀신 나올 것 같은 데를 어떻게 알고 있었어? 옛날에 구조대 있을 때 훈련하러 몇 번 왔었어. 그때 시설 구조를 머릿속에 다 넣어뒀지. 혹시나 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남편은 구석에 쌓인 빗물 저장통을 두들겨 확인하며 안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서 소금물에 젖은 옷을 벗어 비틀어 짜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난간에 걸어두는데 문득 아까 민석이가 뱉었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윙윙 맴돌았습니다. 엄마, 더러운 돈, 이렇게라도 갚으세요. 더러운 돈이라니요. 저희 부부가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퇴직금이랑 적금 통장이 전부인데 자식놈 눈에는 그게 더러운 돈으로 보였단 말인가요? 저는 이가 딱딱 부딪히며 떨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민석이 놈이 한 말 기억나? 더러운 돈이라니? 우리가 무슨 도둑질이라도 했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낡은 통신 장비를 만지작거리는 손을 멈추고 땅이 꺼질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하지만 짐작 가는 게 하나 있기는 해. 짐작이라니? 그게 뭔데? 당신도 기억하잖아. 30년 전 그 사건 말이야. 그때 우리한테 씌워진 말도 안 되는 누명, 그거랑 관계가 있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쓰라리게 들렸습니다. 그는 통신 장비의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릴 뿐 외부와의 연결은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젠장, 안 되겠어. 통신은 완전히 먹통이야. 여기서 밖으로 연락할 방법이 아예 없어. 그럼 어떡해? 우리 이대로 꼼짝없이 갇혀서 굶어 죽는 거야? 아니,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당분간은 우리가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해. 민석이랑 지연이 독한 놈들이 우리 시체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닐 테니까. 남편의 말이 구구절절 맞았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쥐죽은 듯 숨을 죽이고 훗날을 도모해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배고픔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몸을 짓눌렀지만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비비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알았어. 당신은 발전기 돌리고 마실 물 좀 찾아봐. 나는 먹을 거라도 있는지 뒤져볼게. 그래, 영호가. 우리 둘이 힘 합치면 못할 게 없어. 마음 단단히 먹자. 남편이 제 얼어붙은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때였습니다. 쿵, 쿵, 쿵. 기지 안쪽 칠흑 같은 어둠 속 통로에서 누군가의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 저희 말고 이 망망대해에 버려진 기지에 누가 더 있다는 건가요?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제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덥수룩한 수염의 한 사내가 불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는 날카로운 작살총을 들고 눈빛은 맹수처럼 경계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거기 꼼짝 마. 너희 누구야? 어떻게 여길 기어들어왔어?
사내의 목소리는 거칠고 차가웠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도철이, 너 강도철이 맞지? 살아있었어? 영수, 너 영수냐? 작살총을 겨누던 사내, 아니 강도철이라는 사람이 총을 털썩 내리며 비틀비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와락 짐승처럼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난 네가 그때 죽은 줄로만 알았어, 이놈아. 나도야 도철아.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살아있었구나. 도철이는 바닥에 작살총을 던져놓고 엉망이 된 저희 꼴을 살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꼴이 왜 이래? 일단 안으로 들어와. 설명은 나중에 하고 몸부터 녹이자. 그는 안쪽 방에서 눅눅하지만 따뜻한 담요 2장과 비상식량 통조림 몇 개를 부랴부랴 챙겨왔습니다. 저는 담요를 온몸에 칭칭 감고 건네준 통조림을 허겁지겁 받아 먹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아휴, 재수씨. 고생 많으셨겠어요. 도철이는 작은 난로에 불을 지피며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야? 너희 둘이 어쩌다 이 바다 한가운데까지 떠내려온 거야? 남편은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놈 민석이가 우릴 버렸어. 뭐? 민석이가? 도철이의 얼굴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낚시 가자고 배에 태우더니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우릴 밀어버렸어. 우리 둘 다 수장시키려고 했다고. 세상에 이런 천하의 몹쓸 페르나를 봤나? 도철이는 기가 막힌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짐작 가는 게 있었거든. 무슨 소리야? 너 뭐 하는 거 있어? 도철이는 삐걱거리는 녹슨 철제 캐비닛을 열고 서류 뭉치를 한가득 꺼냈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들이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이것 좀 봐.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기지에 숨어서 추적한 자료들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놀랍게도 민석이의 이름과 함께 어떤 낯선 투자 회사의 정보가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민석이 이름이 왜 여기에 있어요? 재수 씨, 아드님이 최근 몇 달 동안 접촉한 회사예요. 겉으로는 번드르르한 투자 회사지만 실제로는 깡패 집단이나 다름없죠. 도철이는 또 다른 서류를 쫙 펼쳐 보였습니다. 이거 보여? 장 회장 소유야. 그 징그러운 인간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고. 장 회장이라니. 그 악마 같은 놈이.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30년 전 저희 부부의 인생을 짓밟고 망가뜨린 바로 그 원수 같은 사람. 민석이는 단순히 돈 욕심에 눈이 먼 게 아니야.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하고 조종한 거야. 너희 부부를 제거하라고 꼬드긴 거지. 도철이의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배신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뒤에 거대한 악마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니 모든 게 끔찍한 악몽 같았습니다. 여기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구나. 네가 여기서 칼을 갈고 있었어.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맞아 영수야. 여기서 반격을 준비해야 해. 놈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우리가 먼저 쳐야 한다고. 이젠 우리 차례야. 도철이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내려다보며 이를 뿌드득 갈았습니다. 곧이어 도철이는 녹슨 금고를 열더니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낡아빠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바랜 극비라는 붉은 도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걸 좀 봐. 30년 전 그날 상부에서 내려온 비밀 지령문이야. 내가 이걸 찾으려고 얼마나 헤맸는지 알아? 도철이가 떨리는 손으로 펼쳐 보인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러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민간인 구조 즉시 중단. VIP 대상자 장석훈 회장 우선 이송할 것. 이게 정말 있었군요. 증거가 정말로 남아 있었어.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30년이야. 그동안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드디어 이 증거를 찾았어. 저도 남편 옆에서 서류를 함께 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남편이 집에 돌아와 피투성이가 되어 마루에 쓰러지듯 누웠던 그 끔찍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배에는 수학여행 가던 꽃다운 아이들이 100명도 넘게 타고 있었어. 우리가 그 아이들을 구하려고 선실로 향했잖아. 기억나지? 도철이의 목소리가 울분에 차 갈라졌습니다. 맞아. 그런데 상부에서 내려온 특공대 놈들한테 개처럼 두들겨 맞고 강제로 끌려 나왔지.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남편이 옛날을 회상하며 이를 뿌드득 갈았습니다. 결국 우리 둘 다 불명예 제대. 평생을 바친 구조대에서 헌신짝처럼 쫓겨났어. 저는 그때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명예도 직장도 잃고 집에 돌아와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 참담한 모습을요. 그런데 세상에 퍼진 뉴스는 완전히 달랐죠. 우리가 돈 받고 도망쳤다고. 제가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철이가 또 다른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습니다. 부패한 구조대원들, 직무유기로 수십 명 희생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30년 전에도 봤고 그때마다 억울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구조대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돈 많은 VIP만 구조했다는 거짓 뉴스가 퍼졌어. 뇌물이니 부패니 하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지만 정작 누가 뇌물을 줬는지는 흐지부지 됐고 장 회장 그 인간은 자기를 학생들 대신 우연히 살아남은 사람으로 포장했죠. 방송에 나와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쇼를 했어. 부패한 구조대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살았고 자기는 운 좋게 구조됐다는 식으로. 제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저희 부부는 그 더러운 누명을 쓰고 숨죽여 살았습니다. 이웃들의 따가운 손가락질 당한 것, 모든 게 그 거짓 뉴스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장 회장이 하수인을 민석이한테 보냈어. 도철이가 사진 한 장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민석이와 험상궂게 생긴 낯선 남자가 카페 구석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었어요. 이놈이 민석이한테 뭐라고 속삭였는지 알아? 내 부모는 그때 엄청난 뇌물을 받았어. 수십억을 꿀꺽했지. 그런데 그 돈을 꽁꽁 숨겨놓고 너를 일부러 거지같이 가난하게 키우는 거야. 아주 위선자들이지. 라고 했대. 그래서 민석이는? 저는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가 왜 저희를 죽이려 했는지, 왜 그렇게 원망 어린 눈으로 저희를 노려봤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는 평생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면서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자기만 남루한 옷 입고 학원도 못 다니고 기죽어 살았잖아. 도철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발겨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애가 부모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놓고
자기만 일부러 고생시키며 가난하게 키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선자라고? 맞아요. 평생 너희를 원망하면서도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거죠. 그 썩을 놈의 거짓말 때문에 저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30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는데 그 누명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마저 저희를 오해하고 미워했다는 게 너무나 비참하고 원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지옥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장 회장은 왜 지금까지 우릴 그냥 놔뒀다가 갑자기 죽이려 한 거야? 남편이 붉어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도철이가 벽에 붙은 지도를 쫙 펼쳤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 기지 근처 해저에 희토류가 엄청나게 매장돼 있어. 가치로 따지면 수천억이야. 그런데 30년 전 사건 진실이 밝혀지면 장 회장은 그 길로 끝장이니까 유일한 증인인 너희를 제거하려 한 거지. 우리가 그 비밀과 과거의 진실을 모두 안다고 착각한 거군요. 제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적은 우리 아들 민석이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저희 인생을 망가뜨리고 이제는 아들의 영혼까지 파괴하고 조종한 저 거대한 괴물 장 회장이 진짜 원흉이었습니다. 도철아, 너 CCTV 해킹 기술 있다며? 지금 우리 집 안 좀 볼 수 있어? 도철이가 낡은 노트북을 켜자 화면 속에 저희 집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거실에는 저희 부부의 영정 사진과 하얀 국화꽃이 가득했고 며느리 지연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연이의 행동이 어딘가 기괴하고 이상했습니다. 겉으로는 눈물을 닦는 척하면서 사람들이 안 볼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어요. 장롱 서랍을 다 엎어버리고 이불장을 들쑤시고 심지어 거실벽에 걸린 액자 뒤까지 뜯어내더니 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직 못 찾았어요. 쥐구멍이라도 팠는지 아무리 뒤져도 숨겨둔 돈이 없어요. 금고도 도저히 못 찾겠다고요. 전화기 스피커 너머에서 날카로운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송비서, 이번 임무 완수 못하면 자네도 끝이야. 회장님이 지금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기나 해? 당장 찾아내. 비서실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 집구석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꼭 찾을게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지연이가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장 회장 측 사람이었어요? 스파이였냐고. 처음부터 민석이한테 의도적으로 심어진 거야. 사랑 따위는 애초에 없었어. 장 회장에게 너희 비자금을 찾아오라는 임무를 받고 투입된 감시자였지. 있지도 않은 돈을. 그게 어디 있다고. 남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래. 있지도 않은 수십억을 미끼로 민석이를 조종해서 이 끔찍한 짓에 가담시킨 거야. 화면 속에서 지연이는 짜증을 내며 바닥을 쿵쿵 두드렸고 한쪽 구석에서는 민석이가 영정사진 앞에서 술병을 들이키며 넋이 나간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미쳤었어요.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여보 쓸데없이 감정 낭비하지 말고 일어나서 같이 좀 찾아요. 당신 부모가 숨겨둔 돈 찾아야 당신도 살 거 아니야. 지연이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그 순간부터 결혼식 날 수줍게 웃던 그 모습,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비극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못된 년을 저는 당장이라도 화면 속으로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싶어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우가 참아, 지금은 아니야.
감정적으로 덤비면 저들의 그 더러운 욕망을 역이용해서 완벽한 덫을 놓아야 해. 저는 깊게 심호흡하며 끓어오르는 화를 억지로 가라앉혔습니다. 30년간 억울함을 참고 살았는데 조금 더 참아야 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찰이 지금 해안가에서 실종자 수색 중이래. 우리 흔적을 일부러 남겨두자. 확실하게 죽은 척을 해야 놈들이 방심해. 이틀 후 새벽 저희는 수색 중인 해안가로 몰래 접근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구명조끼를 바위 틈에 끼워 놓고 남편의 신발 한 짝을 파도에 떠내려가게 슬그머니 놓았습니다. 저희가 물고기 밥이 되어 완전히 사망했다고 믿게 만드는 완벽한 위장 전술이었죠. 기지로 돌아온 저희는 본격적으로 변장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길러왔던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영옥이라는 여자는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어때요, 여보? 못 알아보겠죠? 완벽해. 나도 변장해야지. 남편은 등을 구부정하게 굽히고 낡아빠진 청소부 작업복을 주워 입었습니다. 얼굴에는 짙은 선글라스까지 썼고요. 영수야, 여기 대포폰도 준비했어. 이걸로 민석이 주변을 맴돌면서 정보를 캐내면 돼. 도철이가 검은색 구형 휴대전화 2대를 건넸습니다. 도철아, 넌 여기 남아서 후방 지원 좀 부탁해. 정보 수집이랑 해킹 좀 맡아줘. 걱정 마. 이 기지는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너희는 몸조심해서 다녀와. 저희는 죽어서 사라진 부모가 아니라 어둠 속 어딘가에서 지켜보는 유령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이고 30년간의 억울한 진실을 밝히고 우리 불쌍한 아들을 구해낼 유령 말이에요. 작은 고무보트를 칠흑 같은 바다에 띄우고 저희 부부는 비장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거센 파도가 보트를 위태롭게 흔들었지만 복수를 향한 저희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해져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호가 우리 꼭 이긴다. 30년 묵은 한을 풀고 우리 민석이도 구하자. 네 여보. 저 악마들을 무너뜨릴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서로의 거친 손을 으스러져라 꽉 잡고 육지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저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는 밤, 저희의 처절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희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 어두운 밤 저희는 검은 옷으로 온몸을 꽁꽁 감싸고 익숙한 우리 집으로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심장이 쿵쾅쿵쾅 터질 듯이 요동쳤어요. 30년이란 긴 세월을 비비며 살았던 이 따뜻했던 보금자리가 이제는 살벌한 적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 영수가 도얼하게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삐삐삐 하는 익숙한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찰칵 열렸어요. 비밀번호를 아직도 안 바꿨네. 남편이 씁쓸한 표정으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가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겠죠. 부모 죽여놓고 비밀번호 바꾸기엔 양심이 찔렸나 봐요. 집안 공기는 사람의 온기가 사라져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떡하니 저희 부부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고 시들어가는 국화꽃들이 주인 잃은 슬픔처럼 쓸쓸하게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젊은 시절 사진을 보니 기분이 묘하고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영호가 서두르자. 꾸물거릴 시간 없어. 오래 있으면 들킨다. 남편의 재촉에 저는 서둘러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생을 눕고 자던 내 방이었지만 마치 남의 집에 온 것처럼 발걸음이 조심스럽고 위태로웠어요. 여기야 여보. 이쪽 타일이야. 저는 안방 구석 장롱 뒤편의 바닥 타일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타일을 드러냈고 그 아래 거친 시멘트 바닥이 흉물스럽게 드러났어요. 자, 이제.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납덩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제주 앞바다에서 물질할 때 허리춤에 차던 바로 그 납덩이였어요. 특정 무게로 특정 지점을 꾹 눌러야만 비밀 금고가 열리는 우리만의 방식이었죠. 지연이가 아무리 집안을 이잡듯 뒤져도 못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우리 부부뿐이니까. 납덩이를 정확한 위치에 올려놓고 지그시 누르자 딸깍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바닥 일부가 사르르 위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그 좁은 틈새에 거친 손을 집어넣어 묵직한 금고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열었다. 찾았어. 금고 안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돈다발 대신 먼지 쌓인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누렇게 변색된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30년 전 그날의 지옥 같았던 무전 기록이야. 남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 구조대장님이 남기신 항해일지. 그날 벌어졌던 끔찍한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저는 테이프를 신주단지 모시듯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이 작고 낡은 테이프 안에 장 회장이라는 악마의 범죄가 그리고 저희 부부의 억울함과 감춰진 진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돈다발을 찾으려 혈안이 됐지만 진짜 보물은 바로 이거였어요. 진실 말이에요. 그래. 이걸로 장 회장 그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남편이 테이프를 가방 깊숙이 쑤셔 넣으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도청장치 설치하고 나가자. 시간 없어. 저희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거실 안방 부엌 등 집안 곳곳에 콩알만한 도청 장치를 숨겼습니다. 가족사진 액자 뒤, 베란다 화분 밑, 뻐꾸기 시계 안쪽까지 꼼꼼하게요. 집을 빠져나와 골목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저는 두고 나오는 우리 집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불 꺼진 창문들이 마치 텅 빈 눈동자처럼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꼭 되찾을 거예요. 우리 집. 이대로 안 뺏겨요. 가방 속 증거물이 쇳덩이처럼 묵직하게 어깨를 눌렀지만 그 무게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무게였습니다. 도철이가 급하게 마련해준 임시거처는 우리 집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다 쓰러져가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곳 냄새나는 작은 방에서 낡은 노트북을 켜고 도청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들려 여보. 민석이 목소리야. 노트북 스피커에서 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민석이는 또다시 악몽을 꾸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야. 또 시작이야? 매일 밤 이러면 내가 잠을 어떻게 자냐고. 지연이의 날카로운 짜증 섞인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미안해. 자꾸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서 물귀신처럼 날 끌고 가려고 해. 꿈 좀 그만 꿔요. 죽은 사람 붙들고 언제까지 징징거릴 거예요? 지겨워 죽겠네 진짜.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뭐가요? 어차피 돈 찾으면 다 해결될 일인데 뭘 그렇게 심각해요. 쓸데없이 감정 낭비하지 말고 잠이나 자요. 지연이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말에 민석이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민석이를 흔들어야 해요.
저 독한 지연이한테서 떼어놓으려면 정신을 흔들어 놔야 한다고요. 그래. 심리전을 시작하자. 놈의 죄책감을 건드리는 거야. 다음 날부터 저희는 민석이의 일상에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가 퇴근길에 습관처럼 들르는 편의점 앞에서 저희 부부가 예전에 즐겨 듣던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은은하게 흘려보냈어요. 남편이 미리 화단 속에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숨겨놓았거든요. 이 노래는 편의점 문을 나서던 민석이가 익숙한 멜로디에 홀린 듯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엄마가 설거지할 때마다 흥얼거리시던 노래인데 그는 한참을 넋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서서 노래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남편이 새벽에 몰래 민석이의 차에 접근했습니다. 트렁크 위에 제가 평소 아끼며 쓰던 국화자수 놓은 손수건을 살짝 올려놓았죠. 이게 왜 여기 있지? 아침 출근길에 차에 타려던 민석이가 손수건을 발견하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손수건 분명 그날 엄마랑 같이 바다에 빠졌는데 이게 왜? 그는 손수건을 얼굴에 파묻고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도청 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저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영우가 울지 마.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남편이 떨고 있는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민석이가 완전히 악에 물들지는 않았어. 아직 양심이란 게 살아있어. 괴로워하고 있잖아. 네, 다행이에요,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완전히 괴물이 되진 않았어요. 저희 작전은 아들을 미치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지연이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죠. 며칠 후 도청 장치로 민석이와 지연이의 날 선 대화가 들렸습니다.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해. 자꾸 혼자 중얼거리고 멍하니 있고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빨리 정신 차리고 돈이나 찾아요. 돈 못 찾으면 우리 다 끝장이라고 몇 번을 말해. 돈, 당신은 머릿속에 돈밖에 안 들어있어? 사람이 죽었어. 우리 부모님이. 그럼 어쩌라고요? 감성팔이 하면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우리 평생 이 꼴로 가난하게 살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제 지연이를 흔들 차례야. 민 실장을 만나자. 도철이의 주선으로 저희는 장 회장의 전직 비서였던 민 실장과 접선했습니다. 장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좋은 허름한 찜질방 구석진 토굴방이었어요. 누구신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제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들을 도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 실장은 처음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일단 이것 좀 보시죠.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남편이 품속에서 항해 일지와 녹음 테이프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설마 진짜입니까? 내용을 확인한 민 실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추악한 진실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장 회장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겁한 인간인지 똑똑히 보세요. 민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항해 일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저도 장 회장한테 헌신짝처럼 버림받았습니다. 개처럼 충성했는데 한순간에 토사구팽 당했죠. 그럼 저희와 손잡으시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돕겠습니다. 아니, 도와야죠. 그 인간 파멸하는 꼴 꼭 봐야겠습니다. 장 회장이 지금 야심차게 진행 중인 해양 리조트 개발 사업, 그거 전부 불법 비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민 실장이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쫓겨나기 전에 몰래 빼돌린 장부예요. 이걸로 그 인간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며느님 지연이라고 했죠? 그 여자한테 협박 문자 보내는 것도 제가 돕겠습니다. 제 전문 분야죠. 며칠 뒤 지연이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섬뜩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30년 전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 장 회장에게 전하라. 모든 걸 알고 있다. 곧이어 도청 장치로 지연이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뭐야 이게? 누가 보낸 거야? 어떤 미친놈이야? 그녀는 공포에 질려 손을 벌벌 떨며 황급히 장 회장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편이 하나둘 든든하게 늘어났습니다. 도철이, 민 실장, 그리고 30년 만에 드러난 진실까지 복수의 칼날이 서슬퍼렇게 날카로워졌습니다. 리조트 기공식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날 장 회장이 직접 참석합니다. 그날이 바로 디데이예요. 민 실장의 비장한 말에 저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모든 걸 끝장내는 거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저도 입술을 깨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절망뿐이었던 상황이 이제는 저희가 판을 흔드는 주도적인 상황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희의 치밀한 심리전은 며느리 지연이를 벼랑 끝으로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드는 협박 문자에 그녀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덜덜 떨며 실수를 연발했지요. 어느 날 밤 정적을 깨고 도청 장치를 통해 지연이의 다급하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비서실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돈은 없었어요. 쥐 잡듯이 뒤져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다고요. 지연이가 민석이 몰래 베란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덜덜 떨며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네,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민석이는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다고요. 제발요 실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좋아, 지금이야.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남편 영수가 비장한 표정으로 노트북 키보드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저희는 미리 거실 소파 밑에 설치해둔 스피커를 원격으로 작동시켜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지연이의 목소리가 거실 안까지 생생하게 울려 퍼지게 만들었어요. 뭐? 지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소파에 앉아있던 민석이가 감전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지금? 당장 문 열어. 당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자는 거 아니었어요? 지연이가 사색이 되어 황급히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저만이라도 살려달라니 그게 무슨 개소리야. 똑바로 말해. 아니에요, 여보. 그게 아니라 오해야. 친구랑 장난친 거야. 돈이 없었다고? 부모님이 돈을 숨긴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돈 따위 없었다는 거잖아. 당신 지금까지 날 속인 거야? 민석이의 목소리가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청 장치로 들리는 두 사람의 살벌한 다툼 소리에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민석이 놈 책상 위에 폭탄을 터뜨릴 차례예요. 정신 번쩍 들게 해줘야죠. 저희는 그날 밤 그림자처럼 몰래 민석이의 집에 잠입했습니다. 그의 서재 책상 한가운데에 30년 전 사건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증거자료 사본을 아주 잘 보이게 놓아뒀어요. 구조포기 명령서, 남편과 도철이가 아이들을 구하려다 무자비하게 진압당한 기록, 그리고 장 회장이 조작한 쓰레기 같은 언론 플레이 자료까지 몽땅요. 다음 날 새벽 물 한 잔 마시러 나온 민석이가 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도청 장치를 통해 종이를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민석이의 거친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부모님이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다니. 민석이의 목소리가 울음 섞인 비명처럼 갈라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아빠. 그는 밤이 새도록 자료를 읽고 또 읽으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찌우며 울고 바닥을 구르며 또 울었어요. 부모를 죽이려 했던 자신의 끔찍하고 패륜적인 죄를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영호가 우리 아들 정신을 차렸어. 이제야 사람으로 돌아왔어. 남편이 제 손을 으스러져라 꽉 잡았습니다. 저도 가슴이 미어터질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석이는 지연이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신 장 회장이랑 무슨 관계야? 솔직하게 불어. 무슨 소리예요, 여보? 관계 같은 거 없어요. 왜 그래 무섭게.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당신이 나한테 접근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지? 내 돈 보고 온 거잖아. 민석이는 몰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혼 상담을 받고 지연이의 뒷조사도 은밀하게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어둠 속에 숨어 아들이 스스로 진실을 마주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거짓의 더러운 막이 걷히고 마침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민석이는 홀로 소주 한 병을 들고 그 바다 낚시터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비참하게 바다에 빠졌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여보, 따라가야 해요.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저희는 서둘러 민석이의 뒤를 밟았습니다. 낚시터 부두 끝 위태로운 난간에서 민석이는 소주병을 들고 멍하니 검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바다에 콸콸 따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미쳤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석이의 몸이 휘청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혹시라도 죄책감을 못 이겨 바다에 뛰어들려는 건 아닐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더 이상 못 보고 있겠어. 가야 해. 남편이 낚시 가방을 둘러매고 성큼성큼 부두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남편의 뒤를 따랐어요. 거기 젊은 양반 위험해. 거기서 뭐 하는 건가? 남편이 일부러 목소리를 굵게 깔고 말하며 민석이의 어깨를 덥석 잡았습니다. 파도가 거친데 위험하니까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어. 젊은 사람이 왜 이러고 있어? 민석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낯선 노인을 힘없이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투박한 손길에서 뭔가를 느낀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저씨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응? 뭐가? 우리 아버지 손 같아요. 거칠지만 따뜻했던 우리 아버지 손이랑 너무 똑같아요. 민석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남편의 손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솟구치는 눈물을 몰래 훔쳤어요. 젊은이 배고프지? 울지만 말고 국밥이나 한 그릇 뜨끈하게 먹고 가게. 내가 사줌세. 남편이 주저앉은 민석이를 힘주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희는 근처 허름한 식당으로 데려가 민석이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을 사줬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체하겠어. 제가 물수건을 건네자 민석이가 고맙다고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목소리도 참 다정하시네요. 우리 엄마 같아요. 그래요?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셨나 봐요. 네,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라 못 지켜드렸어요. 민석이는 눈물 젖은 국밥을 먹으며 조금씩 핏기 없던 얼굴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래요? 남편의 다독이는 말에 민석이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아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죠. 그게 부모님 뜻이겠죠. 민석이가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희는 멀어지는 그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예전에 단란했던 가족으로 돌아간 것 같은 애틋한 행복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악독한 지연이와 괴물 같은 장 회장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이 짧은 평화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일 뿐이었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장 회장의 야심작 해양 리조트 기공식 날이었어요. 준비됐어, 영호가? 네, 여보, 가요. 끝장을 봐요. 저희는 깔끔한 VIP 행사 진행 요원 복장으로 갈아입고 행사장에 감쪽같이 잠입했습니다. 목에는 가짜 명찰을 걸고 손에는 안내 책자를 든 채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도철아 들려? 준비됐지? 남편이 옷깃에 숨긴 초소형 무전기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응, 아주 잘 들려. 스크린 해킹 준비 완료야. 신호만 보내. 바로 띄울게. 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내로라 하는 하객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 돈 냄새를 맡은 주주들, 뻔질나게 드나드는 정치인들까지 단상 위로 거만한 표정의 장 회장이 올라갔습니다. 30년 전 저희 부부의 인생을 짓밟고 송두리째 망가뜨린 바로 그 악마.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역사적이고 뜻깊은 자리에 장 회장이 번지르르한 말로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눌러. 남편이 다급하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삐, 삐, 삐. 행사장 정면에 초대형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깜빡이더니 갑자기 화면이 확 바뀌었습니다. 30년 전 그 끔찍했던 구조포기 명령서가 대문짝만하게 떴어요. 그리고 스피커가 터질 듯한 볼륨으로 지연이가 저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며 애원하는 통화 녹음이 장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이게? 저거 당장 안 꺼. 장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며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고 주주들은 사기라며 고함을 지르고 항의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누가 이런 거야? 구석에 있던 지연이가 머리를 감싸 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금이야, 영호가. 장부 챙겨. 저희는 아수라장이 된 혼란을 틈타 장 회장의 비서실로 쏜살같이 뛰어들어갔습니다.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고 이중 장부를 가방에 닥치는 대로 쑤셔 넣었어요. 성공했어. 다 챙겼어. 빨리 나가자. 놈들이 들이닥칠 거야. 저희는 서로 급하게 눈짓을 교환하며 비상구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대로 척척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비상구 문을 열자마자 덩치 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쥐새끼도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처럼 버티고 선 그들의 모습에 저는 숨이 턱 막혀 남편의 팔을 붙들며 다급히 뒤를 돌아봤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독사 같은 장 회장은 처음부터 누군가 행사장에 침입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의 사병 조직을 곳곳에 매복시켜 둔 거였어요. 비상계단으로, 거기로 가자. 남편이 제 손을 으스러져라 잡아 끌며 계단 쪽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이미 험상궂은 사내들이 우르르 올라오고 있었어요.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퇴로가 모두 차단됐습니다. 안 돼, 여보, 우리 완전히 포위당했어. 제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웅성거리는 군중 속에서 지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기요. 저기 저 노인네들이에요. 저 늙은이들이 범인이라고요. 잡아요. 지연이가 저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살아계셨어요? 세상에. 그녀의 얼굴이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물고기 밥이 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저희의 생존 사실이 적들에게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잡아라. 저 늙은이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 당장 잡아. 장 회장의 경호실장이 무전기에 대고 핏대를 세우며 고함쳤습니다. 건장한 사내 6명이 저희를 향해 숨통을 조이듯 좁혀왔어요. 남편이 재빨리 벽에 걸린 소화기를 낚아채듯 움켜쥐었습니다. 영호가 눈 감아, 꽉 감아. 남편이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달려드는 사내들을 향해 사정없이 분사했습니다. 푸슈슈슈. 하얀 분말 가루가 연막탄처럼 터지며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으악, 뭐야 이거. 쿨럭쿨럭. 앞이 안 보여. 어디 갔어? 이 늙은이들이. 놓쳤나? 사내들이 뿌연 연기 속에서 기침을 하며 허둥댔습니다. 지금이야 영호가. 뛰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 저희는 매캐한 연기를 뚫고 지하 주차장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69의 늙은 몸으로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려니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후들거렸습니다. 여보, 나 못 뛰겠어. 더는 못 가. 안 돼. 조금만 더 힘내. 잡히면 죽어. 남편도 거친 숨을 헐떡이며 제 손을 끌고 억지로 뛰었습니다.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경호실장의 냉혹한 목소리가 지지직거리며 들렸습니다. 생포할 필요 없어. 그냥 처리해버려. 죽여도 상관없다. 증거물만 회수하면 돼.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살인 허가나 다름없었죠. 저희는 지하 주차장을 지나 더 깊숙하고 은밀한 곳 기계실 구석으로 내몰렸습니다. 어둡고 습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어요. 굵은 파이프들이 뱀처럼 천장을 가득 메우고 보일러 돌아가는 웅웅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막다른 곳이야. 더 갈 데가 없어. 저는 절망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빠져나갈 쥐구멍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비자금 장부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책자가 우리 목숨보다 더 무겁게 제 손목을 짓눌렀습니다. 영호가, 일단 여기 숨자. 이 뒤로 들어가. 남편이 저를 보일러 뒤쪽 비좁은 틈새 공간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품속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영상통화였어요. 여보, 이거 받아야 할까? 놈 들릴 텐데. 받아. 피할 수 없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켜는 순간 저는 비명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민서가, 우리 아들. 화면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자에 꽁꽁 묶여 있는 민석이의 처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흐르고 눈가는 시퍼렇게 멍들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민석이가 고통스럽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내 새끼, 괜찮아? 많이 다쳤니? 제 목소리가 울음으로 터져나와 갈라졌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장 회장의 능글맞은 얼굴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오래간만이군요. 도영수 씨, 이영옥 씨. 아니, 물고기 밥이 된 줄 알았는데 명줄도 길게 살아계셨네요. 장 회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나쁜 인간, 천벌 받을 놈. 우리 아들한테서 당장 손을 떼요? 하하, 그건 전적으로 당신들 손에 달렸소. 그 증거물을 내놓으시오. 30년 전 녹음 테이프, 항해 일지, 그리고 내 비자금 장부까지 전부 다. 안 돼요. 이걸 넘기면 우릴 다 죽일 거잖아. 넘기면 아들도 살고 당신들도 목숨만은 건질 수 있어. 하지만 안 넘기면? 글쎄요. 장 회장이 고개를 돌려 피투성이 민석이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 쓸모없는 녀석을 산 채로 바다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겠죠. 상어밥으로 아주 딱이네. 화면 옆에서 지연이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잘못이 없어요. 저는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요. 제발 저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지연이가 묶여있는 민석이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녀석 때문에 일이 꼬인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는 회장님 편이라고요. 저 몹쓸년이 진짜 끝까지. 남편이 이를 뿌드득 갈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연아, 네가 어떡해. 민석이가 고개를 푹 떨구며 절망 섞인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30분 들이죠. 딱 30분 안에 옥상 헬기장으로 올라오시오. 증거물 싹 다 들고. 안 오면 이 녀석은 다리에 돌덩이 매달고 바다 밑으로 직행입니다. 툭 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떡해요, 여보, 우리 민석이가 저러다 죽겠어. 영호가 진정해. 정신 차려야 해. 우리한테 아직 카드가 있어. 포기하지 마. 남편은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꽉 쥐고 있는 주먹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카드요? 도대체 무슨 수로요? 저희가 가진 기술도 아들이 인질로 잡힌 상황에선 아무 소용 없잖아요. 장부를 순순히 넘겨주면 저 악마들은 우리 셋 다 죽일 거야. 입막음하려고. 안 넘겨줘도 민석이를 죽일 거고. 그럼 남편이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목숨 걸고 하는 도박이야. 날 믿지? 믿어요. 당신 믿어. 저는 눈물을 훔치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 밖에서 빗소리가 점점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하늘도 우는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철문을 쾅 열자 거센 비바람이 따귀를 때리듯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옥상 헬기 착륙장 벼랑 끝에는 장 회장과 지연이 그리고 위태롭게 묶인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지 마세요. 민석이가 빗물에 젖은 채 저희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민석아. 저는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남편이 제 팔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비바람이 태풍처럼 너무 세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폭풍우를 뚫고 한 발 한 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끈질기게 살아계셨네요. 독하다 독해. 지연이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저희를 보고 표독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악독한 년, 천벌을 받을 년, 우리 아들 이용해서 네 배 채우려고 했어? 악독하긴요. 어머님이야말로 그 더러운 돈 꽁꽁 숨겨놓고 자식 고생시킨 거 생각 안 나세요? 숨긴 돈 같은 거 없어. 다 네가 지어낸 거짓말이었어. 거짓말? 웃기시네. 그럼 빨리 장부나 내놓으세요. 지연이가 탐욕스러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장부를 든 손을 허공에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민석이를 먼저 풀어줘. 그럼 주지. 협상은 무슨. 여기서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어. 이 늙은 할아베야. 장 회장이 비웃으며 손가락을 까딱했습니다. 덩치 큰 경호원 둘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저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 늙은이들 밀어버려. 바다로 던져. 안 돼. 엄마, 아빠. 민석이가 밧줄에 묶인 채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민석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믿어라. 남편이 장부를 바닥에 던지는 척하며 재빨리 품속에서 조명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지금이야. 엎드려. 쾅! 조명탄이 굉음과 함께 터지며 눈을 멀게 할 듯한 강렬한 빛과 붉은 연기가 옥상을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으악! 내 눈. 앞이 안 보여. 쿨럭쿨럭. 경호원들이 눈을 감싸쥐며 비틀거렸습니다. 남편은 자욱한 연기 속을 뚫고 묶여있는 민석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저도 젖먹던 힘을 다해 지연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야, 뭐야? 지연이가 비명과 함께 빗물 고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장 회장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 죽어, 죽어. 이 늙은이가 미쳤나? 이거나. 장 회장이 발길질하며 저를 밀쳤지만 저는 제주 해녀 시절 거친 파도와 싸우며 단련된 악력으로 그의 팔을 잡고 쾅 물어뜯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걔야 사람이야. 쏟아지는 폭우 속 옥상 위에서 목숨을 건 처절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영수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민석이를 올가매고 있던 굵은 밧줄을 단숨에 끊어내자 자욱했던 연기가 해풍에 밀려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아빠 믿지? 우리 아들 아빠 믿을 수 있지? 아빠, 정말 아빠예요? 이게 꿈은 아니죠? 그래, 이 녀석아, 아빠다. 엄마도 여기 바로 옆에 계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남편은 밧줄이 풀리자마자 민석이를 와락 끌어안으며 낭떠러지 같은 난간 쪽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저도 젖먹던 힘을 다해 장 회장의 팔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콱 물어뜯어 비명을 지르게 만들고는 남편과 아들이 있는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저 노인네들 잡아. 당장 잡아. 놓치지 마.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경호원들이 품에서 시퍼런 흉기를 꺼내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놈들이 와요. 믿어 영우가. 나만 믿고 뛰는 거야. 남편이 민석이와 저를 양팔로 으스러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높은 난간을 넘어 검푸른 바다를 향해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으악! 엄마! 민석이의 처절한 비명이 거센 바닷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수십 미터 아래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바다가 저희 가족을 삼킬 듯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쿵! 수면에 온몸이 부딪히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가운 바닷물이 순식간에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귀가 먹먹해지는데 옆에서 민석이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공포에 질려 발버둥 치는 게 보였어요. 어릴 적 물에 빠진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죠. 저는 본능적으로 물살을 가르고 재빨리 민석이에게 다가가 제 입에 물고 있던 소형호흡기를 빼서 아들의 입에 억지로 물렸습니다. 괜찮아, 아가. 엄마 믿어. 엄마 여기 있어.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손짓으로 간절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제야 민석이가 제 얼굴을 알아보고 눈을 깜빡이며 안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영수가 능숙한 솜씨로 저희 둘의 팔을 잡고 물속 깊은 곳으로 더 깊이 잠수에 들어갔습니다. 위에서는 경호원들이 물보라를 향해 탕탕 총을 쏘아대고 있었지만 이미 물속 깊이 들어간 저희에게는 닿지 않는 헛수고였어요. 남편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특정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익숙하게 물살을 가르며 어둠 속을 헤엄쳐 거대한 교각 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도철이가 미리 준비해둔 최첨단 수중 추진기와 여분의 산소통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재빨리 장비를 꺼내 민석이에게 제대로 된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습니다. 후. 민석이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비로소 안정을 되찾는 모습에 제 가슴도 쓸어내려졌습니다. 저희는 수중 추진기를 작동시켜 마치 인어처럼 더 깊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다는 저들에게는 공포의 공간일지 몰라도 평생을 물에서 산 저희 부부에게는 안방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민석이는 물속에서 늙은 부모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경이로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그의 창백한 얼굴에 떠오르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헤엄친 끝에 저희는 인적이 드문 다른 교각 아래 숨겨둔 도처리의 작은 쾌속 보트를 발견했습니다. 푸아, 살았다. 수면 위로 힘차게 올라와 보트에 오르자 민석이가 참았던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살아계셨어요. 꿈이 아니었어. 민석이가 물에 젖은 채 덜덜 떨며 저를 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제가 돈에 미쳐서. 괜찮아, 우리 아들. 이제 다 끝났어. 악몽은 끝난 거야. 저도 훌쩍거리는 민석이를 품에 꽉 안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저희가 감쪽같이 사라진 옥상에서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철이가 해킹한 CCTV 화면을 통해 그 난장판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죠. 이게 다 내 탓이야. 이 멍청한 년. 네가 일처리를 그따위로 하니까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장 회장이 씩씩거리며 지연이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탓이요? 회장님이 시킨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바로 그때 리조트 전체에 설치된 안내 방송 시스템이 지직거리더니 갑자기 작동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방송을 시작합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주목해 주십시오. 도철이의 굵직하고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송지연 씨가 장석훈 회장의 비자금 계좌를 몰래 빼돌리려 했던 충격적인 정황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스피커에서 지연이의 탐욕스러운 통화 녹음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비서실장님, 회장님, 스위스 비밀 계좌 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먼저 좀 빼돌리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잖아요. 뭐야 이게.
저게 무슨 소리야? 방송을 들은 지연이의 얼굴이 밀가루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가 감히 내 돈을 빼돌리려고 했어? 내 등 뒤에 칼을 꽂아? 장 회장의 얼굴이 배신감과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오해예요. 이건 함정이에요. 저 늙은이들이 조작한 거라고요. 이 배신자 같은 년. 내가 널 얼마나 믿고 맡겼는데 감히 내 돈을 건드려? 당신 비밀 내가 다 알고 있어. 30년 전 일도 그 더러운 불법 자금도 나 건드리면 당신도 같이 죽는 거야. 나 혼자 안 죽어. 궁지에 몰린 지연이가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장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래, 같이 죽자고. 그럼 네가 먼저 지옥으로 가라. 장 회장이 지연이를 빗물에 미끄러운 난간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제발. 지연이가 뒷걸음질 치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난간 밖으로 몸이 튕겨나가며 겨우 난간 끝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어요. 손 좀 잡아주세요. 제발요. 장 회장이 지연이의 손을 잡는 척하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차갑게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잘 가라, 송 비서. 야. 지연이가 끔찍한 비명과 함께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공사 중인 건물 아래에는 안전망이 튼튼하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전망 위로 출렁이며 떨어져 공포에 질려 기절해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옥상 출입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석훈 씨,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치며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민 실장의 결정적인 제보를 받고 때마침 출동한 거였어요. 살인 미수, 횡령, 배임, 그리고 30년 전 민간인 구조 포기 명령 및 은폐 당신 혐의가 산더미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장 회장이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순식간에 그를 에워쌌습니다. 손머리 위로 올리세요. 반항하면 험한 꼴 봅니다. 찰칵. 차가운 은색 수갑이 장 회장의 손목에 철커덕 채워졌습니다. 서로의 탐욕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든 완벽하고 처참한 자멸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 조사실에서 저희는 담당 형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장 회장의 비밀이 담긴 비자금 장부, 30년 전의 진실이 담긴 녹음 테이프, 그리고 구조대장의 피 묻은 항해 일지까지. 이 정도 증거들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장 회장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입증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 형사가 증거물을 살피며 확신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억울하게 묻혔던 민간인 학살과 구조 포기 명령 사실이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일제히 특종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충격 진실, 악마장 회장의 실체, 구조대원 강도철, 그리고 도영수 이영옥 부부의 억울한 누명 벗겨져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었다. 남편 영수와 친구 도철이의 더럽혀졌던 명예가 드디어 회복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손가락질 받던 파렴치 안에서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재조명됐어요. 경찰서 복도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민석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엄마 아빠 면목이 없어요. 민석이가 저희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거짓된 돈에 망령에 씌어서 부모님께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일어나라, 민석아, 내 새끼. 남편이 투박한 손으로 민석이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지연이는 끝까지 발악하며 모든 죄를 장 회장에게 떠넘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장 회장이 다 지시한 거라고요. 저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적나라한 CCTV 영상, 그리고 오고 간 금융거래 내역들. 그녀도 공범으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죠.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희 부부는 병원 침대에 나란히 누워 평화롭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하고 잔잔했어요. 그토록 거칠게 몰아치던 파도도 이제는 잠잠해져 햇살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고생했다. 남편이 제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지긋지긋한 악연도 다 끝났어. 네, 여보 정말 기나긴 싸움이었어요. 꿈만 같아요. 당신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억울한 진실이 밝혀지고 짓밟혔던 명예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들 민석이도 다시 되찾았고요. 여보, 우리 퇴원하면 이제 어디로 갈까? 어디긴요, 바다로 가요. 우리가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 집이잖아요.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힘차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법적 공방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을 무렵 민석이가 저희가 머무는 임시 거처로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자 그곳에는 몰라보게 수척해진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색하게 과일 바구니를 들고 눈은 퀭하니 들어간 게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엄마 아빠. 민석이는 저와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현관문 앞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제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얼른 일어나지 못해? 남편 영수가 안쓰러운 마음에 민석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민석이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버텼습니다. 안 돼요, 아빠. 저 못 일어나요. 이렇게라도 사죄해야 해요. 제가 부모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죄책감에 젖어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를 그 차가운 바다에 밀어 넣었어요. 내 손으로 부모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제가 사람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인데. 알아, 민석아. 엄마 아빠 다 아니까 그만하고 일어나라. 제가 민석이의 축 처진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민석이는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리며 천천히 일어서서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앞으로 평생 효도하며 모실게요. 두 분 모시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제 죄갚게 해주세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엄마. 민석이의 간절하고 애타는 눈빛이 저를 뚫어지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민석아, 안 된다. 그건 안 돼. 엄마 왜요? 우린 같이 살 수 없어. 옆에 있던 남편도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아빠,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석아, 일단 들어와서 엄마 아빠 말 좀 들어봐. 저는 넋이 나간 민석이를 이끌고 좁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일단 앉아. 밥은 먹고 다니니? 엄마가 따뜻한 밥 좀 차려줄게.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을 꺼내 후다닥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민석이가 어릴 때부터 환장하던 두부 넣은 된장찌개도 끓이고 노란 계란말이도 두툼하게 부쳤어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찌개 끓는 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메웠습니다. 자, 어서 먹어. 식겠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상을 차려주자 민석이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밥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냄새가 너무 그리웠어요. 울지 말고 먹어. 밥에 눈물 들어간다. 민석이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어요. 제발 같이 살아요. 네, 제가 정말 잘할게요. 민석아, 내 말 잘 들어. 남편이 숟가락을 쥔 민석이의 손을 따뜻하게 덮어 잡았습니다. 지난 일은 우리 다 용서했어. 네가 그 악질들 거짓말에 속았고 우리를 오해했던 것도 다 이해한다. 그럼 같이 살면 되잖아요. 하지만 같이 사는 건 안 돼, 민석아. 제가 민석이의 다른 한 손을 꼭 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왜요? 용서해 주신 거면 예전처럼 살면 되잖아요. 민석아, 깨진 그릇을 본드 발라 억지로 붙여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건 또 깨지지. 조금만 충격을 줘도 다시 갈라져. 그리고 붙인 자리에서 계속 물이 새서 쓸 수가 없어. 남편이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야. 네가 엄마 아빠를 바다로 밀쳐낸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신뢰라는 그릇은 산산조각이 났어.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예전처럼 아무 일 없던 듯 돌아갈 순 없어. 억지로 붙이고 같이 살면 너는 너대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불안해할 거야. 그럼 우리 셋 다 지옥이야. 제 말에 민석이가 힘없이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도 없이 혼자 어떻게 해? 너는 이제 내 삶을 살아라. 제가 민석이에게 갓 지은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듬뿍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매달리지 말고 속죄한답시고 얽매이지 말고 네 인생을 제대로 살아. 그게 진짜 효도고 속죄야. 그리고 그게 자식을 진정으로 독립시키는 부모의 마지막 도리고. 남편도 덤덤하게 덧붙였습니다. 민석이는 입안 가득 밥을 우물거리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엄마 아빠 뜻 따를게요. 밥을 깨끗이 비운 민석이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허리 숙여 깊게 인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꼭 행복하셔야 해요. 그래, 너도 잘 살아라 아들아. 밥 굶지 말고. 남편이 민석이의 어깨를 투박하게 토닥였습니다. 민석이가 문을 나서며 아쉬운 듯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가끔 소식은 전해도 될까요? 그래. 편지해라. 잘 지내는지 궁금하니까. 전화는 말고 편지로 해. 제 말에 민석이가 그제야 입가에 씁쓸하지만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잘 살겠습니다. 두 분이 어디 가서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열심히 살게요. 민석이가 떠난 후 저희는 미련 없이 집과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들었던 집은 시세보다 헐값에 팔아서 짐을 줄이고 그 돈의 일부는 아동보호시설에 기부했어요. 30년 전 그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라고 말이죠. 이제 진짜 남은 거 하나도 없네. 빈털털이야. 남편이 텅 빈 집을 휘둘러 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우리 둘만 있으면 되죠 뭐. 돈이 대수예요?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추억이 깃든 집을 나오며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걸었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그로부터 1년 후, 남쪽 끝자락의 작은 섬마을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고요한 폭우. 저희는 퇴직금을 털어 작은 중고 낚시배 한 척을 샀습니다. 여보, 배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거창한 거 말고. 심해호 어때요? 깊은 바다. 심해호? 그거 좋네. 우리가 그 깊고 어두운 심해를 헤쳐나왔으니까 의미 있네. 남편은 배 옆구리에 페인트 붓을 들고 삐뚤빼뚤하지만 힘찬 글씨로 심해오라고 이름을 새겼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 바다로 나갔어요. 그물로 고기를 잡고 물질에서 해조류를 채취하고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녁이면 포구 평상에 앉아 붉은 노을을 안주 삼아 막걸리 한 잔씩 기울였습니다. 영호가 행복하냐? 네 여보. 이렇게 평온한 적이 내 평생 없었어요. 어느 날 서울에 있던 도철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야, 이 의리 없는 것들아. 너희 여기서 이렇게 신선 노름하고 있었냐? 도철아,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민석이 놈한테 주소받았지. 너희가 연락도 안 하니까 걱정돼서 내가 직접 왔잖아. 도철이는 우리 배 심해오를 타고 바다로 나가며 옛날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30년 전 그때 말이야. 우리 참 억울하고 분했지. 세상이 다 우릴 욕하고. 그래도 이제 다 풀렸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으니까. 다 너희 부부 덕분이야. 진짜 고생했다. 내 친구들. 저희는 껄껄 웃으며 찌그러진 양은 막걸리 잔을 쨍하게 부딪혔습니다. 민석이는 약속대로 가끔 정성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보내왔어요.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묵시적인 약속이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저 요새 작은 중소기업 다니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지연이랑은 완전히 정리했고 두 분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물질을 하러 익숙하게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풍덩 소리와 함께 깊은 물속으로 잠수하니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편안했어요. 물속은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배신도 더러운 음모도 거짓도 없는 순수한 우리만의 세상이었죠. 영호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위험해. 수면 위에서 남편이 걱정스레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물결을 타고 들렸습니다. 저는 힘차게 오리발을 차며 물장구를 치고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푸아, 아이고 시원하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아니요. 이것 좀 봐요. 전복 한 바구니 가득 잡았어요. 오늘 저녁은 전복죽이에요. 하하, 역시 우리 영옥이 솜씨가 최고야. 용왕님 딸이라니까. 남편이 젖은 손을 뻗어 저를 배 위로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배 위에 대자로 누워 파란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여보, 응? 왜 그래? 우리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인 것 같아요. 지난 30년은 연습이었나 봐요. 맞아, 영호가. 바로 지금 이 바다 위에서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된 거야. 남편이 물기 젖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파도가 출렁이며 배를 흔들었지만 저희 두 사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심해를 헤쳐나온 저희에게 이제 세상에 두려운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붉은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노래하며 저희 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명예 같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런 평범한 순간에 있다고요. 자, 이제 그만 들어가자. 배고프다. 오늘 잡은 고기로 얼큰하게 매운탕 끓여줄게. 좋지. 우리 영옥이 매운탕 솜씨가 또 기가 막히지. 소주 한 병 딱 까자고. 시메온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천천히 포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희 부부의 새로운 항해는 이제 막 닻을 올리고 시작되었습니다. 바다는 우리를 삼키려 했지만 결국 삼키지 못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의 손, 그리고 끝내 돌아온 아들의 눈물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사랑은 가장 깊은 바다에서도 숨을 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